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세금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쌓여간다 그러면 몇십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되고 또 공급 과잉이 계속되다 보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거든요. 그 양곡관리법이 쉽게 설명드리면 수급을 좀 조절하고 농가들 소득을 좀 높이고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과거 5개년 평년 가격이 올해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5% 떨어지거나 이 초과 공급량이 평년 대비 3% 높아졌다라고 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시장 격리 물량을 시장 격리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 격리를 의무화시킨 거죠. 그 문장 하나 바뀐 게 이번 양곡관리법의 수정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몇 조씩 매년 쌀을 사야 됩니다. 수매를 해서 저장창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게 1년만 저장하지 않거든요. 매년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쌓여만 있는 거예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 한번 최근에 했던데 거기를 보면 향후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1년간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재정 자금을 투여해야 된다. 그리고 남는 초과 공급 물량이 40만 톤 이상 계속 누적돼서 발생된다.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는요, 매년 세금으로 나가야 되고 또 값을 비싸게 주고 살아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업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해예요. 장기 봤을 때는 농민도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이 올라간 것 같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초과 공급 물량이 쌓인다 그러면 법이 과거 평년 가격에 5개년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법이 발동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쌀값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격리하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재정 부담도 커지고 또 쌀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면 다른 품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재정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덜 투입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정 부담이 커지면 이제 미래 농업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들, 뭐 혁신 농업이라든가 젊은 농, 청년 농 이런 데 투자할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쌀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식량 안보에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하시는데 쌀은 말씀드린 대로 남아요. 남는 쌀을 계속 심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밀, 콩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이런 품목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야 실질적으로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텐데 쌀만 계속 심게 되면 식량 안보에도 역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초과 공급이 많은데도 왜 쌀을 농사를 놓지를 않고 왜 농민들이 쌀 농사만 짓냐. 그거는 노동력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아르당 생산하는 품목당 생산하는 노동 시간이 나옵니다. 10아르당이라고 하면 3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령화되고 청년농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게 논 쪽인데 논 쪽의 쌀에 대해서 기계화를 많이 연구를 했죠. 지금 거의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아르당 300평당 쌀 농사 짓는데 1년 동안 9시간 걸려요. 3,000평 1헥타입니다. 1헥타면 90시간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쌀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쌀 농사의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런 법을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과거에 태국하고 유럽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국이 21년도에 산지 쌀값보다 한 1.5배 가격으로 무제한 수매하는 정책을 했었어요. 그 결과 쌀 과잉 생산이 계속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적자도 계속 사줘야 되니까 그 재정 적자가 거의 한 10조 원 정도가 나고 태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쌀 수출 1위 국가였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3위로 전락한 바가 있었고요. 유럽도 1972년도에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을 하면서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고
과잉 생산이 된 부분은 보조금을 주면서 수출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버터, 우유, 밀 이런 것들이 초과 생산이 되고 역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 보면 그 의도한 바와 다르게 시장이 왜곡되고 초과 생산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겠죠. 공급적인 측면과 이제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정부에서 뭐 수입되는 밀가루 대체해서 쌀가루로 대체를 시켜서 쌀 소비를 증가시키는, 높이는 그런 방법도 이제 고안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소비처를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소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돼요. 소비 측면을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 사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과 공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해결이겠죠. 초과 공급을 해결하는 방법은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품목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그럼 왜 전환을 안 되냐? 그만큼 인센티브가 안 되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쌀 농사 짓는 것만큼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야지만이 이제 농민들이 전환을 하겠죠. 그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강력한 방법인데 모내기를 하고 한 6월달, 7월달 좀 되면 정부에서 이제 면적 조사를 합니다. 그때 소비량 대비 면적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상 사실상 폐기해야 됩니다. 그게 쌀을 완전히 수확하기 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농민 스스로의 자구책을 만드셔야 돼요. 우선 쌀의 수급을 맞추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생산이 여전히 많으니까 반면 쌀은 이렇게 넘치지만 밀, 콩 이런 것들은 해외 수입을 또 의존하고 있어요. 밀은 작업률이 0.8%밖에 안 되고 콩도 작업률이 30% 수준에 머물거든요. 쌀을 줄이고 다른 품목을 심을 경우에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전략 작물 직불제라는 걸 도입해서 그러면 농가들이 이제 전략 이런 걸 받음으로써 쌀 대신 밀콩을 좀 수월하게 가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 밀콩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생산 기반도 만들어 드리고 배수 개선도 해드리고 거기에 기계 장비도 투입하고 이런 정책들이 가면서 쌀 수급 정책도 맞추고 또 생산 늘릴 품목도 늘리고 아울러 농가 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